흔한 고부 갈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돈을 훔쳤고 아들은 저를 고속도로에 버렸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 모두가 제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저를 법적으로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을 지켜봐 주세요. 내 이름은 이순자, 올해 70이에요. 요즘 들어 부쩍 새벽잠이 없어져서 창밖이 아직 캄캄할 때 눈이 떠지곤 해요. 오늘도 그랬죠. 마포에 있는 이 아들네 아파트는 꽤 높아서 창문으로 멀리 한강 다리에 불빛들이 보여요. 저 불빛들은 잠도 없는지 밤새 저렇게 반짝이네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두 아들 먹여 살리겠다고 낮에는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저 불빛들처럼 잠들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서 서울에 작은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늙어서 기댈 비상금도 조금 모았죠.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큰아들 민준이네로 들어와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냥 손주들 재롱도 보고 아들 얼굴도 자주 보면 그게 행복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살아보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넓은 집에서 나는 꼭 그림자 같아요. 모두가 잠든 새벽, 소리 죽여 부엌으로 나와 아침밥을 지을 때만 겨우 내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 같달까. 쌀을 씻고 멸치 육수를 내며 된장찌개를 끓이는 이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마음 편한 시간이에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요. 민준이랑 지훈이 어릴 때 뜨끈한 밥에 찌개 한 그릇 끓여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곤 했는데 그땐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었죠. 지금은 글쎄요, 웃음소리보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나 아들의 무거운 침묵이 더 익숙하네요. 아침 식사가 끝나면 제 역할도 끝나요. 며느리 지영이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눈치예요. 괜히 눈치 보여서 방에 들어가 누워 있을 때가 많죠. 지영이가 어머니, 손님 오실 건데 소파에 그렇게 누워 계시면 좀 그렇죠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소파가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껴져요.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와요. 우리 큰아들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속도 깊고 엄마를 위할 줄도 알았죠. 지금도 가끔 서재에 혼자 앉아 옛날 앨범을 들춰보는 걸 알아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 내가 밤새 만들어준 옷을 입고 환하게 웃던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학비 때문에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내 모습을, 그 시끄러운 소리에도 씩씩하게 자라준 고마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민준이는 회사 일에, 아내의 불평에 지쳐 보여요. 지영이가 어머님이 또 물컵을 그냥 식탁에 두셨네 하고 소리치면 서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한숨만 푹 쉬는걸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을 선택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효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으면서도 나를 외면하는 그 모습에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며느리 지영이는 처음부터 나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요. 나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끼어든 방해물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교묘하게 나를 무시하고 내 생활을 통제하려고 들죠.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만지지 마세요. 꼭 어린아이 가르치듯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가끔 망원시장에 장이라도 보러 나갔다가 이웃 박 씨를 마주칠 때가 있어요. 박 씨는 내 안색을 살피며 어르신,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요. 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웃어넘기면 더 이상 묻지 않죠.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아들네 집에서 편치 않다는 걸. 하지만 남의 집안일에 깊이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게 요즘 세상 인심인 것 같아요. 사건은 제가 집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작됐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을 해야 했죠. 그때 지영이가 병원으로 찾아와서는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병원비 정산하고 하시려면 복잡하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맡아서 다 처리해 드릴게요. 나는 아프고 경황이 없던 터라 그렇게 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니 지영이는 나를 더 교묘하게 옥죄기 시작했어요. 내가 안경을 어디 뒀는지 깜빡 잊고 찾으면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 나 스스로도 내 기억력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건가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돈 문제도 이상했어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같은 걸 볼 줄 몰라요. 그래서 통장 정리를 하려면 꼭 은행에 가야 하죠. 지영이는 그 점을 아주 잘 이용했어요. 어느 날 병원 진료 때문에 은행에 들렀다가 통장 정리를 해봤는데 이상하게도 큰돈이 몇 번이나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지영이에게 물어보니 아, 그거요? 어머니 병원비랑 민준 씨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좀 썼어요.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죠.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믿어야 하나 싶었지만 가족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은행 창구에 있던 젊은 직원 아가씨가 나를 보며 뭔가 말하려다 마는 듯한 표정을 지었던 게 마음에 걸렸지만 옆에 서 있는 지영이의 당당한 태도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죠. 가족이 집수리 중이라서요라던 지영이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어느 날 민준이 서재를 청소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못 보던 명품 쇼핑백들을 여러 개 발견했어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엔 지영이가 샀을 법한 화려한 가방과 옷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있었어요.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제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들의 사업 자금도 내 병원비도 아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내 평생의 피땀이 담긴 돈으로 자신의 사치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따져 묻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첫 장을 넘겼죠. 그리고 펜을 들어 조금은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적고 영수증에 적혀 있던 금액을 정확히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현실이었죠. 조용히 펜을 놀리는 그 순간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죠. 큰아들네 집에서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게 된 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어요. 수첩의 날짜와 금액을 적어 내려갈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며느리 지영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생신이라며 외곽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럽게 말을 꺼냈죠. 아가, 요즘 돈 쓸 때가 많아 힘든가 보구나. 내 통장에서 돈을 꽤 많이 가져다 썼던데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지영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백미러를 통해 나를 쏘아보더군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요? 라며 딱 잡아댔어요. 내가 영수증 이야기를 꺼내자 지영이는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차를 거칠게 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저를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탐내겠어요. 그 모습은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차가 갓길에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을 때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도 못했어요. 지영이는 차 문을 열고 내리더니 내 쪽 문을 열고 소리쳤죠. 내리세요.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랑은
단 1분도 같이 못 가겠으니까 당장 내리시라고요. 여름해가 가장 뜨거운 오후였어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죠. 내가 망설이자 지영이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그렇게 나는 40도가 넘는 폭염 속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졌어요.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아마 중요한 회의 중이었겠죠. 언제나 아들의 일은 내 일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결국 한참을 걸어 도착한 휴게소에서 겨우 전화를 빌려 동생 명숙이에게 연락했어요. 땀에 젖어 넋이 나간 나를 보고 동생은 기겁을 했죠. 그날 밤 동생의 부축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민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화부터 냈어요. 어머니, 왜 차에서 그런 소란을 피우셨어요? 지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걱정이 아니라 아내 걱정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이제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정말 그림자처럼 지냈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것조차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어머니, 여긴 어머니 집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 냉장고는 함부로 여는 거 아니에요. 그 남의 집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이 이제는 나에게 남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내 짐을 쌌죠. 그렇게 지옥 같던 큰아들네 집을 나와 나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둘째 아들 지훈이네로 향했어요. 경기도 일산에 있는 지훈이네 아파트는 깨끗하고 조용했죠. 둘째 며느리 서연이는 큰며느리 지영이와는 정반대였어요. 상냥하게 웃으며 나를 반겨주었죠.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지훈이도 나를 꼭 안아주며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라고 말해줬을 때 나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야 내 쉴 곳을 찾았구나. 안도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방식은 지영이처럼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됐죠. 어머니, 오늘 저녁 장 보러 같이 가실래요? 서연이는 늘 나를 마트로 데려갔어요. 카트 2개가 넘치도록 온갖 식료품과 생필품을 담고는 계산대 앞에만 서면 귀신같이 전화가 걸려왔죠. 어머,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전화가 와서요. 먼저 계산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계산은 늘 내 몫이었죠. 처음에는 아들네 살림에 보태는 셈치자 하고 넘겼어요. 지훈이도 처음엔 여보, 왜 자꾸 어머니가 돈 쓰시게 해? 라며 눈치를 줬지만 서연이는 어머니도 한 가족인데 이 정도는 괜찮죠. 그리고 어머니는 돈도 있으시잖아요. 라며 지훈이를 구슬렸어요. 가게 월세의 대출이자 아이들 학원비까지. 지훈이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나로서는 그저 모른 척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죠. 점점 나는 걸어다니는 지갑이 되어갔어요. 서연이는 어머니, 요즘 기력도 없으신데 좋은 거 드셔야죠라며 고급 식당에 데려갔고 어머니, 피부 관리도 좀 받으셔야 해요라며 비싼 스파에 데려갔어요. 물론 계산은 전부 내 카드였죠. 자식들 힘든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밤에 혼자 누워 가만히 씀씀이를 계산해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내 돈이 점점 바닥을 보일 때쯤 서연이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지훈이까지 나서서 엄마, 가게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라며 읍소했어요. 핏기 없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내 남은 돈을 다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서연이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던 길에 복권 판매점이 보이길래 재미삼아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무심코 번호를 맞춰보는데 세상에 1등에 당첨된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 순간 서연이의 눈빛이 변하는 걸 똑똑히 봤어요. 상냥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죠. 서연이는 내 손에 들린 복권을 낚아채려 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산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잠시 맡아달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내가 내 돈으로 산 복권을 이제는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며느리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더 절망적인 건 아들 지훈이의 반응이었어요. 빚에 허덕이던 아들에게 그 복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동아줄처럼 보였나 봐요. 지훈이는 완전히 아내의 편에 섰어요.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 이거 서연이가 산 거야. 그리고 설령 엄마가 샀다고 해도 지금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그걸 혼자 다 가지시겠다는 거야?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더 아팠어요. 어머니, 일단 저한테 주세요. 당첨금 수령 절차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공평하게 나눌게요. 그 공평하게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아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일 뿐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끝까지 복권을 내놓지 않자 서연이는 이성을 잃고 내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옷장을 헤집으며 복권을 찾았죠. 내가 그걸 막아서자 서연이는 내 옷가지와 얼마 안 되는 짐들을 여행 가방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며 악을 썼죠.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이렇게 이기적인 시어머니는 필요 없어. 지훈이는 그 모든 광경을 멀뚱멀뚱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아들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어요. 그렇게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둘째 아들의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두 아들 모두에게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 내 집에서 쫓겨나던 그 밤, 제 손에는 꼬깃꼬깃한 복권 한 장만 들려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한참을 멍하니 길에 서 있다가 결국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주소는 평생 내 피와 땀이 밴 나의 옛집이었어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면서 비워뒀던 그 집 말이에요. 먼지 쌓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와 함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래도 이곳은 나를 내쫓지 않는구나 싶어서였을까요? 그날 밤은 텅 빈 집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죽은 듯이 보냈어요. 가끔 정신이 들 때면 차라리 이대로 다 끝내버릴까 하는 못된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복권이 나를 붙잡았어요.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내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내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하는 하늘의 목소리 같았죠. 며칠 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은행으로 갔어요.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고 내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 만들었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왠지 허수음이 나더라고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이 생겼는데 마음은 왜 이리도 허전하고 불안한지. 그래도 이 돈이 이제부터 나를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내 집으로 돌아와 청소도 하고 장을 봐서 오랜만에 따뜻한 밥도 지어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잠시 평화를 찾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집으로 돌아와 칩거하고 있을 때 두 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고 있었더군요. 그 애들은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무서운 덫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늙은 부모가 돈은 있는데 판단 능력이 흐려 보이면 자식들이 법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라고 하더군요. 복권 당첨금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 그 애들은 나를 판단 능력이 없는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큰며느리 지영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그날은 너무 경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는데 그 연기가 어찌나 실감나던지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일단 들어오라고 했죠. 지영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모셔야 하는데 라며 걱정하는 척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가스레인지 밸브를 살짝 열어놓고 제 안경을 소파 밑에 숨겨놓는 짓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어요. 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져서 위험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둘째 며느리 서연이는 밖에서 움직였어요.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도 잘못 알아보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라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죠. 심지어 동네 작은 의원 의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인지 능력 저하 소견이 보이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허위 소견서까지 받아냈어요. 저는 그런 끔찍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이상해졌다고만 느꼈어요. 주민센터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노인정에서는 저를 슬슬 피하는 것 같았죠.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걱정하는 걸 보면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 그 고립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음모의 정점은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주말 두 아들 내외가 친척 몇몇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죠. 그들은 제 앞에서 어머니의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몰래 찍어둔 영상과 돈으로 산 의사 소견서를 보여주며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친척들은 그럴듯한 거짓 증거와 눈물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오죽하면 자식들이 저럴까. 다 순자 씨를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치밀하게 짜인 각본 앞에서 제 해명은 그저 노망난 늙은이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큰아들 민준이는 내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지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보였지만 아내 지영이가 옆에서 팔을 꽉 잡으며 다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야라고 속삭이자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죠. 결국 제 두 아들은 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우편함에서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발견했어요. 뻣뻣한 종이봉투를 뜯었을 때 그 안에는 제 이름과 두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가 들어있었어요. 그 서류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제 돈을 탐내는 것을 넘어 이제는 법의 이름을 빌려 제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생각하고 판단할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내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걸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법원에서 온 소환장을 손에 쥐고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종이 한 장이 어찌나 무거운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내 아들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나를 세상과 격리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죠. 이대로 말라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마포구청 앞이더군요. 구청 벽에 붙은 여러 현수막들 사이로 낡고 빛바랜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르신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나 봐요. 아무런 기대 없이 홀린 듯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담실 안에는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박진우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저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아 두서없이 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큰아들 내 집에서 겪었던 일부터 둘째 아들 내 집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복권과 법원 소환장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는 제 말을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다해진 손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요? 수첩을 넘겨보던 박 변호사의 눈이 반짝 빛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님, 이게 바로 어머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돈을 빼돌린 날짜와 금액, 저를 무시했던 말들, 제가 겪었던 모든 서름이 담긴 이 낡은 수첩이 법정에서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깜하던 눈앞에 희미하게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동생 명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참아다 털어놓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이번에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말했어요. 동생은 처음에는 언니, 괜히 자식들하고 등지지 말고 좋게 해결해 라며 망설였지만 제가 법적으로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는 이내 마음을 바꾸더군요. 언니 말이 맞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가 증인 서줄게. 언니가 고속도로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다 봤잖아. 동생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다음은 이웃 박 씨였어요.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죠. 박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두려웠던 거겠죠.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듣고 나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어요. 순자 씨, 내가 그동안 모른 척해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본 그대로만 법정에서 이야기해 줄게요. 더 이상 순자 씨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박 변호사는 노인 인권을 위해 일하는 작은 단체에도 저를 연결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며 저는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박 변호사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덫을 놓자는 거였죠. 그는 제 스마트폰을 가져가더니 통화 녹음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기계 같은 건 잘 만질 줄 몰라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그의 말에 몇 번이고 연습을 했죠. 며칠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가 시킨 대로 일부러 잔뜩 겁먹고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로 연기를 했죠. 민준아, 나 아무래도 정말 치매인가 보다.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냥 엄마가 다 잘못했다. 이 소송만은 제발 취하해다오. 복권 당첨금 그거 너희들 다 줄게.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다고요. 역시 저희 말이 맞았잖아요.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어요. 둘째, 지훈이에게도 똑같이 전화를 걸었죠. 지훈이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정말요? 엄마, 그럼 그 당첨금은 언제 주실 건데요? 저희 지금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어요.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죠. 전화를 끊고 녹음 정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슬픔은 이미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결의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박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을 때 제 손에는 2개의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박 변호사는 녹음 내용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그렇게 우리의 무기는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탐욕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수십 년의 서름이 기록된 내 작은 수첩, 저의 정신이 누구보다 또렷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3군데의 다른 대학병원 진단서, 그리고 저를 위해 용기를 내준 동생과 이웃의 진술서까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것은 패배가 예정된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었죠. 드디어 재판날이 밝았어요.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박진우 변호사님이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며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깁니다라고 말해주었죠. 그 차분한 목소리에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저쪽 편에는 두 아들 내외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함마저 서려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저 늙은이가 뭘 어쩌겠어 하는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더군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숨는 약한 엄마는 여기에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그는 아주 유창한 말솜씨로 준비해온 거짓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죠. 큰며느리 지영이가 몰래 찍어서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어요. 제가 안경을 찾아 헤매는 모습, 가스레인지 밸브를 확인하는 모습들이 마치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더군요. 그 다음엔 돈으로 매수한 의사의 허위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죠. 그리고 두 아들이 증인석에 나와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머니가 위험하다,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다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친척들은 그 모습에 소가 혀를 차며 저를 안타깝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박진우 변호사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죠. 법정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저희는 청구인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증명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첫 번째 무기는 세 통의 정신감정 소견서였어요. 청구인 측이 제출한 동네 의원의 소견서와는 달리 저희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병원 세 곳에서 피청구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밀 감정을 받았습니다. 세 곳 모두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피청구인 이순자님은 그 어떤 인지 능력 저하도 보이지 않으며 매우 건강하고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판사가 소견서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무기는 은행거래 내역서였어요. 박 변호사님은 스크린에 큰며느리 최지영의 이름으로 결제된 수많은 명품 구매 내역과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나란히 띄웠어요.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의 병원비를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은 병원이 아닌 백화점 명품관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까? 방청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커졌고 지영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죠. 세 번째 무기는 바로 제 낡은 수첩이었어요. 박 변호사님은 제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며 말했어요. 이 수첩에는 지난 수년간 피청구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날짜와 시간, 심지어 감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이 쇠퇴한 분이 과연 이토록 꼼꼼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 수첩이야말로 피청구인의 명료한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일격이 시작됐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법정 전체에 제 아들들과의 통화 내용이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다고요. 정말요? 엄마, 그럼 그 당첨금은 언제 주실 건데요? 저희 지금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돈을 대가로 소송을 흥정하는 아들들의 노골적인 목소리가 공개되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제 아들들을 쏘아보았고 두 아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고개를 들지 못했죠.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판사님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청구인들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죠.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고 오직 부모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려 한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도덕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은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죠. 박 변호사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포했어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청구인 김민준, 김지훈 및 그 배우자들을 상대로 그동안 편취당한 모든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사기, 횡령,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를 즉시 진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 말은 제 완전한 경제적 독립과 권위의 회복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이웃 박 씨와 친척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이 어리석게 속았다며 제 자식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죠. 법원 앞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한 폐륜 범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제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JTBC와 YTN 같은 방송사 카메라들이 저를 비추고 수많은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허리를 꼿꼿이 펴고 굳건히 서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버림받고 억울함에 떠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과 존엄을 제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되찾은 승리자였으니까요. 그 순간의 통쾌함과 해방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통쾌했지만 그 후 며칠간은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나니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막막했죠. 제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떠들썩하게 장식했지만 저는 그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것은 박진우 변호사님을 통해 처리하도록 맡겼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 제게 빚을 갚아야 했고 결국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큰며느리 지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밀고 떠나버렸고요. 둘째 지훈이는 가게를 헐값에 넘기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대요. 둘째 며느리 서연이는 남편이 어려워지자 말없이 집을 나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두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게 수없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받지 않으면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집 앞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죠.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님을 통해 제 뜻을 전했죠. 더 이상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너희도 이제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이건 미움이나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 긋기였죠. 모든 재산을 되찾고 제 손에 다시 쥐게 된 그 돈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돈 때문에 자식들을 잃었고 또 이 돈 덕분에 제 존엄을 지킬 수 있었죠. 저는 박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 홀몸 어르신 법률 지원 재단을 만드는데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몰라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은 돈으로 제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그 첫 단계로 아픈 기억만 남은 서울의 집을 팔았어요.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 인사였죠. 비행기에 올라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보았을 때,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앞에 섰을 때, 스위스의 맑은 공기를 마셨을 때, 저는 비로소 온전히 이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숨쉬고 있음을 느꼈어요. 여행 중에 문득문득 아들들 생각이 나기도 했죠. 이 멋진 풍경을 그 녀석들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다짐으로 바뀌었어요. 몇 달간의 긴 여행 끝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 보금자리로 제주도를 선택했죠.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애월읍의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돌담집을 사서 마당에는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를 들으며 곽지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가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낮잠을 자는 삶.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가끔 스마트폰으로 예쁘게 핀 유채꽃 사진을 찍어 동생 명숙이나 박 변호사님에게 보내며 안부를 전하기도 했어요. 기술이라는 게 이제는 저를 위협하는 도구가 아니라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 주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마당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큰아들 민준이었죠. 왠지 그날은 전화를 받고 싶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한 말, 제가 한 행동, 전부 다요.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지만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과분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제 볼 위로도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나도 네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제 그만 끊으렴.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완벽한 화해나 행복한 가족의 재결합은 아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완벽한 결말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나 자신을 오롯이 사랑하게 된 것.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잔잔한 제주 바다처럼 제 마음에도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후회도 원망도 없이 그저 고요하고 충만한 행복만이 가득했죠.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온전한 행복을 찾는 것이라는 걸요. 때로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진정한 평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니까요.